안녕하십니까. 무작정 리뷰해보고 있는 소마시네마의 망리뷰. 오늘은 무려 아카데미상 후보작인 센티멘탈 밸류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센티멘탈 밸류는 사랑할 땐 너나 최악이 된다의 요아킴 트리에 감독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제가 3년이 됐더라고요. 본지가 사랑할 땐 너나 최악이 된다가 이게 사랑의 감정을 이렇게 잘 담아냈던 그런 영화입니다. 지금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는데 그 감독으로 요아킴 트리에 감독이 노르웨이 사람인데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죠. 뭐 그전에도 뭐 유명한 작품이 있었습니다만 우리에겐 그 작품이 제일 유명해진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개인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오슬로를 배경으로 이 센티멘탈 밸류는 역시 오슬로를 배경으로 노르웨이 오슬로를 배경으로 해서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어떤 이야기인가를 조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영화가 어떤 점이 좋았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티멘탈 밸류의 감독은 요아킴 트리에고요. 보실 수 있는 작품이 뭐 여러 가지 경로로 경로로 라우더 댄 밤즈와 델마가 있습니다. 제가 발음이 조금 이상한데요. 그 입안에 혓바늘이 돋아가지고 조금 발음이 안 좋습니다. 원래 발음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더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라는 작품, 그 다음에 센티멘탈 밸류가 이렇게 요아킴 트리에의 대표적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0년대 중후반 태생이라서 74년생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더 좋은 작품을 많이 발표할 수 있을 감독 같습니다. 좀 사람의 감정을 섬세하게 담아내는데 되게 능한 감독이고요. 그런 전통은 뭐 잉마르 베르히만이라든가 이 북유럽 영화들의 그 되게 장점 중에 하나죠. 센티멘탈 밸류는 또 특히 그런 작품인데 그전 작품에 비해서 그전 작품의 주연이었어요. 이 사랑할 때 최악이 된다. 렌텔 레인스베라는 그 배우가 노르웨이 배우인데 그 배우가 주연입니다만 그 할리우드 영화에도 이미 많이 출연했던 스웨덴 배우 스텔란 스카스가드와 그 다음에 엘 패닝이 프레데터도 나왔던 엘 패닝이 바로 이 작품에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뭐 평가를 보시면 뭐 되게 좋죠. 97에서 95%. 그러니까 이게 영화 평론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이야기이고요. 이게 스타일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촬영은 35mm 필름으로 찍었는데 1.85대 1 비율이고요. 아이고 제가 이거 잘못 걸고 왔네요. 이거는 전 리뷰했던 몬테크리스토 백작에 관련된 거고요. 뭐 일단 평가는 되게 좋고 이 영화를 좋아할 만한 팬층도 사실 뚜렷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좋아할 만한 감탄할 만한 영화예요. 이 영화의 스텔란 스카스가드는 구스타프 보르그라고 하는 인물인데 레나테 레인스베가 연기한 노라 보르그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제 노라베르가 노라라는 인물이죠. 노라가 어렸을 때 이 가정을 떠났던 지금은 좀 그 한물간 하지만 예전에 명장이었던 그런 이제 감독 역할로 등장하고 있어요. 새 역할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등장했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제 이 영화의 극중에 등장하지 않지만 이 레나타 레인스베가 연기하는 노라와 이 뒤에 등장하는 동생 아그네스죠. 아그네스의 그 두 자매가 이 감독 보르그 감독의 자녀들이고요. 구스타브의 자녀들이고 그 둘이 장례식장에 이 아버지가 오게 됩니다. 근데 장례식장이 교회에서 진행되는 그 교회에는 오지 않고 그 유럽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집안에 이제 그 일종의 장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집안에서 일종의 홈 파티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뭐 이렇게 좀 대접하는 가까운 사람들끼리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 거기 이제 오는 걸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엘 패닝, 레이첼 캠프라는 이 실제로 뭐 엘 패닝의
위치에 맞는 또 세계적으로 좀 이름이 있는 유명 여배우 역할로 등장해서 이 감독이 영화를 찍는데 이제 영어 영화를 찍고 넷플릭스 자본을 가지고 온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설정을 가지고 왔는데 그 현실적인 설정에 따라서 캐스팅이 된 그런 배우로 등장을 합니다. 영화의 시작은 이 노라라는 인물이 이 국립극단 그 노르웨이 국립극장에 일단 올려지는 그 고전 연극들이죠. 그런 연극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 극 중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건 일정의 프롤로그가 먼저 나오는데 프롤로그는 이 사람의 그 어렸을 때 썼던 에세이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그러면서 집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 영화의 그 집이라는 그 홈이라는 것은 이중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 이들이 살고 있는 이 자매가 태어나서 자랐던 그런 공간이고 그것은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억으로 기억이 다 고스란히 물려져 있는 그런 공간이죠. 그 공간인 동시에 그 다음에 이들이 의지해야 될 대상, 가족 이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없다는 것은 홈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불안하다는 것을 이제 설명해주고 앞부분에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노라가 이제 나레이션으로 그런 자신의 어린 시적 에세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집의 관점에서 글을 썼다. 그리고 그 집의 관점에서 집이 과연 아플까 뭐 이런 식의 되게 창의적인 글과 함께 그 속에서 이제 부모 자신의 간접적으로 자신의 상황 사춘기에 그러니까 부모가 매번 싸우고 그것에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그런 형태의 가족들의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그 장면이 이제 2층 간의 일종의 그 서양식의 단독주택 가족의 그 이쪽에 벽난로 같이 되어 있는 거 있죠. 뭐 자세한 게 지금 설명하기 못하겠는데 그 난로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그 얘기 그 속에서 노라가 이제 어렸을 때 부모의 그 싸움 소리를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뭐죠 그 공간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나레이션 장면과 이 노라의 그 장례식 장면 노라의 어머니 장례식 장면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이 노라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이제 그 불안해하는 증세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무대에 막 올라와야 되는데 이 막 맨 처음에 부르는데 안 나오고 시간 끌고 막 다니면서 자기의 일종의 연인 관계였던 남자한테 가서 자기한테 뺨을 들여달라고 하질 않나 막 뭐 누군가 가서 또 안정시키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가 무대에 간신히 올라가고 이제 올라간 다음에 이제 호평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죠. 약간 이제 공허감이 이 예술가 특유의 무대 뒤에 이제 털어지는 공허함 같은 것들이 이제 느껴져요. 노라는 그래서 지금은 이 그 영화의 극 중에서 이 극 중에 스텝 한 분하고 그 사랑하는 일종의 그 유부남과 연인 관계라는 설명이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데 자기 가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또 설정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홈이 없는 상태인 거죠. 심리적으로 그런 상태의 인물이고요. 그 홈의 그 상태의 불안의 원인은 나레이션에 길게 설명이 나오는 것처럼 이 노라가 어렸을 때 겪었던 그런 그 불안한 감정 결국은 아버지가 떠나고 어렸을 때 떠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엄마와 같이 살았던 심리상담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 심리적으로 불안했던 엄마와 같이 살았던 경험 이런 것들이 이 노라의 불안감에 대한 것을 스멀스멀 영화에 이제 잘 배치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와요. 아버지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아까 얘기했던 교회 장례식장에는 차마 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데 이 사람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너를 위해 썼다 그러면서 너 이 영화에 캐스팅 하고 싶다. 그러니까 예술적인 이제 자기 설명을 하면서 자기가 왜 연극을 싫어하고, 그러니까 연극이 아마도 남의 인생을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구스타브라고 하는
감독은 아버지는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참고 보기 힘들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라고 네가 예술가잖아요. 연기자니까 너라면 이제 너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 기회를 주고 싶다는 게 이제 바로 이제 일종의 이 자기가 만드는 새로운 영화의 주인공이 되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영화가 결국은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집과 연관되어 있는 얘기거든요. 이 센티멘탈 밸류라는 영화가 그걸 활용하기 위한 과정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로가 어떻게 보면 증오하고 있죠. 이 노라라는 인물은 자기의 이제 불안의 원인의 원천을 아버지로 생각해서 그 돌아온 아버지를 전혀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막 화를 내고 나가버립니다. 왜 아버지랑 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랑 있는 게 불편하고 싫은 상태죠.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빠는 어쨌든 간에 시나리오를 이렇게 주지만 시나리오 보지도 않고 나가버리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속 노라는 자기 나름의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일종의 불륜남인데 이 불륜남이 결국 이제 그 나중 뒷장면에 보면 피크닉 장면에 한 번 더 나오는데, 그러니까 물론 공연 장면에서 한번 좀 되게 어색해진 사이로 이제 보여집니다만, 그때 이혼을 하는 이혼남이 되거든요. 그 이혼남이 되지만, 그도 이 노라에 대해서 어떤 뭐 그 홈이 되고 싶은 집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노라의 불안의 원천, 홈이 없다라는 그런 좀 뜨내기 같은 감정의 정서는 어쩔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한편으로 이제 이 구스타브 감독은 이 어떤 영화제에서 이제 회고전을 하게 됩니다. 회고전을 하면서 이제 그 자신의 이제 영화들의 마지막 장면이 잠깐 비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 감독이 이 점차 나중에 무슨 영화를 하고 싶은지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게 자기 얘기와 연관되어 있다는 설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지금 잠깐 IMDb에서 가져온 요 캡처 화면인데, 여기 보고 있는 이 장면이 영화상으로 이 영화는 실제로 있는 영화 같진 않고 이 영화상에서 이 구스타보 감독이 자신의 어린 딸을 그 소재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남자 여자애가 쫓기고 그 다음에 그 여자애가 기차에 이제 뛰어든 거죠. 근데 남자애는 붙잡혀 가지고 있고 불안해서 잡혀 있는데 이제 옆에 있는 이 어떤 여성이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앉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잡히는 표정이거든요. 자, 요 역할은 이 영화의 주인공인 노라가 아니라 노라의 동생인 그 아그네스라는 인물이 이제 주인공 역할을 아역대 했었다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에 보면 이 아버지가 일종의 그 두 가지 일종의 집에서는 아버지로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집에서 아이들을 자매들을 떠나보려고 일종의 그 자기 연기자 뭐 연출자로서 예술가로서의 경력을 쌓아왔던 거죠. 요게 이제 아까 이 피크닉 장면에서 이 둘이 완성되지 못한 관계가 되는 얘기고요. 그 장면이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오히려 이제 엘르 패닝이 연기하는 그 매니지먼트가 늘 따라다니는 스타 배우에게 예술가로서의 용기를 부여하는 장면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은 예술가로서의 위치에서 이 영화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영화 그 과거의 영화 회고전을 보고서 감동을 얻은 엘르 패닝에게는 일종의 예술가적 멘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거죠. 자, 하지만 이 사람도 역시 그 이 예술가로서의 이 자기가 만들고 싶은 영화를 그 말년에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약간 그 나이든 예술가로서 바뀐 세상에 대한 일종의 회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언급을 하고 있어요. 스텔란 스카스가드가 실제 배우의 연배가 된 아마 그 뭐 유럽의 저명한 감독들이라면 뭐 저명한 지금 70대죠. 스텔란 스카스가드가. 근데 그 감독이라면 이렇게 뭐 넷플릭스 이제 그 OTT가 중심이 된 세상,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들어버려 동료들
대한 에피소드도 나오고 그런 얘기들 처음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그 얽매여버린 쇼비니즘에 얽매여버린 뭐 이런 현실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영화에 조금 언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영화의 중심 테마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홈이라든가 가족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아바와의 좀 어색한 관계 중에서도 노라는 거부감이 좀 강한 편이고 아그네스는 다른 차원에서 좀 아빠에 대한 좀 기본적 예의라는 걸 잘 지키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아그네스와 이 노라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지금 동생이죠, 아그네스가. 그 아그네스의 차이는 아그네스는 아이가 있어요. 결혼 생활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은 엄마랑 이 자매들이 같이 거주했던 집이긴 한데 엄마가 이제 아마 살고 있었던 것 같고 이제 두 딸은 이제 독립해서 살고 있었던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집을 정리해야 되는데 아빠의 소유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한대라는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여기서 영화를 찍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 둘의 관계인데 아빠를 만나지 않고 싶어 하는 게 이제 노라의 마음이거든요. 반면에 아그네스는 이제 이런 식의 현실적인 조언을 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도 되게 재밌는 장면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아빠 온대라고 하는데 이제 아빠가 오는 거예요. 아빠가 그러면서 아빠가 이렇게 온다니까 이 노라가 이 지금 스타 배우죠. 엘러 패닝이 연기하는 스타 배우랑 같이 이 로케이션 장소로 와서 이 공간에 대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 올 때 노라는 이제 피해버립니다. 근데 이 꽃병을 들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도망을 가면서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집에 무언가를 인증처럼 가지고 가는 거죠. 도망을 가면서도. 그 경황에도. 그러니까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을 뗄 수 없는 이런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영화의 장면이 이렇게 환상적인 것처럼 묘사되고 있는데 사실 이 이야기가 이제 나레이션이 두 번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의 내용은 중첩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엄마가 아버지의 나레이션은 그 아버지가 하는 나레이션은 아니지만 누군가 제3자가 하는 나레이션으로 나오는데 그 나레이션 속에 구스타보 감독은 엄마를 어렸을 때 이런 걸로 엄마가 아마 자살을 했던 걸로 묘사돼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라는 매체의 속성과 그 다음에 이제 예술이라는 속성을 살짝 비꼬는 장면도 등장을 하는데 이 여배우죠. 엘르 패닝이 연기하는 여배우에게 이 자기의 그 장면을 설명하면서 마지막 장면을 설명을 하면서 그 장면의 이야기는 엄마의 이야기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실이죠, 그건. 근데 그 엄마가 올렸었던 의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의자는 진짜는 아니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는 그 예술에 대한 이야기의 측면을 갖다가 좀 약간 다루는 좀 탁월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슬로라는 공간이 뭐 우리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유럽이 나치 치하에 있었을 때 이 사람의 그 구스타보 감독의 엄마는 아마도 이제 레지스탕스라든가 일종의 반체제 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그로 인해서 2년간의 투옥을 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 이후 그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레이션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회상 장면이 쭉 나오는데 그것의 동생이 이 엄마의 동생이 이 집에 살고 그러니까 아빠가 원래 스웨덴 사람이라서 엄마가 죽고 나서 이 구스타보 감독은 스웨덴으로 가서 살고 대신 동생이 와서 살면서 음악을 맨날 크게 틀고 파티를 했다. 그리고 그 파티를 할 때 누군가 항의를 하면 음악을 더 크게 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모는 이 구스타보 감독의 이모는 이 동네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분명히 엄마를 밀고 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슬픔이 배어 있는 거죠. 이 공간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 집에 항상 행복과 온기가 따뜻하게 있는 건 아니고 각각의 슬픔이나 역사의 상처 같은 것들도 이제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이게 되게 오밀조밀하게 잘 들어가 있는데 이 두 예술가 가족 아빠 구스타보 감독은 영화 감독 그다음에 딸은 연극 배우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둘째 딸은 역사학자예요. 어렸을 때 연기를 했었다는. 근데 그 역사학자가 바로 또 이 역사학자가 이제 그 도서관의 그 일종의 뭐 도서관이랄까 수장고 같은 거 이제 문헌 보관소에 가서 자신의 할머니가 어떤 고문을 당했는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영화에서는 길게 뭐 주저리주저리 설명해주지 않지만 그 장면으로 충분하게 그 할머니의 심상이 어떻게 파괴되었는가라는 그 사진 몇 장, 그러니까 고문 장면도 아니고 고문 장면을 재현했던 그런 장면들 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 2년간 그 끔찍한 고통을 맛보면서 이 마음이 파괴되어 버렸을 그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은 이 아버지의 그늘을 만들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아버지는 그거에 대해서 뭐 직접적인 얘기는 하진 않지만, 그 사랑에 서툰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그런 심상을 영화의 예술가는 이제 그걸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담아내는 거죠. 이 아버지의 경우에. 그래서 레이첼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캐스팅을 해서 우연한 만남으로 인하여 이 예술가에게 그 자유를 주고 레이첼에게 자유를 일종의 부여하고, 왜냐하면 레이첼이 상업적으로 쫓아다니는 매니지먼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계속 피하게 만들어줘요. 레이첼에게 자유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회고전 그 시상식장에서 식사한 다음에 일종의 해변가에 있는 레이첼에게 뭐 지나가는 우연한 뭐 마차를 타고 이 매니저들을 피해서 도망가게 한다든가, 매니저들은 예술에는 관심이 없고 이 사람의 상업적 포인트에만 주로 관심을 둔다는 것이 영화의 몇몇 장면에서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뭐 이 사람이 이제 영화를 촬영을 하러 와서 레이첼과 대화를 할 때 이제 그 일종의 매니지먼트들을 제외시켜버린다든가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숨막히게 여기는 부분들의 이제 포인트를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연기라는 걸 되게 집중하게 되는 건데, 반면에 이제 이 딸의 경우도 아버지를 계속 피하고 있지만 이 딸의 주변에 그 아버지의 그늘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레이첼의 광고 이미지 같은 것들로 이제 표현되는 지나가는 장면인데, 그 속에서 이 계속 부정하고 있는 사이지만 아버지에 대한 뭐 이야기들, 이 아버지에 대한 그런 거부감은 사실은 어떤 그 그리움의 상반된 감정 같은 것이죠. 직접적으로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진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풀어나가는 이제 다른 인물이 아그네스라고 불리는 이제 이 동생이죠. 동생의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어떤 모티브가 있냐면, 이제 동생에게는 그 아기가 있어요. 동생에게는 어린 아이가 있고, 그 어린 아이랑 이 할아버지는 또 늦게 만나서 뭐 영화를 같이 놀이를 한다든가 그러면서 놀이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장면들 통해서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이제 그 동생을, 자기 딸을 갖다가 영화에 캐스팅했던 것처럼 손주도 캐스팅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딸과 그 아버지가 준 그 시나리오를 보고 딸은 이 그 둘째 딸은 이것은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언니에 대한 이야기인 걸 간파하죠. 그래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고,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아빠가 이미 자기가 겪었던 심상을 아마도 딸에게서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인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일종의 그 이해, 뭐 가까이 있진 않지만 자신으로서 비롯되어 있는, 자신과 닮아 있을 딸의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영화가 그에 대한 이제 이해가 이제 서서히 올라가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고요. 반면에 이제 레이첼, 엘리 패닝이 연기하는 캐릭터의 경우에는 이것이 굉장히 내밀한 이야기고 이해하기 힘든데, 그것은 즉 이 감독, 연출자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간파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감독에게 찾아오게 되고, 그 감독에게 이제 일종의 나를 캐스팅하는 것이 과연 맞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호소를 하게 되면서 이 영어로 말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자기가 느꼈던 것, 이해하기 힘든 그런 심리적 기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독은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자신이 안에 있는 이 집에 대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갖다가 영화 속에 풀어냈던 것이고,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가까운 존재들은 이제 가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 딸에게도 와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왜 캐스팅이 안 됐어요? 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이러면서 이제 아빠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런 얘기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영화는 이제 마지막에는 이들이 결과적으로 희미하지만 새롭게 영화를 작업하게 되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영화의 시작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주인공 노라라는 그 인물은 사실 뭐 인형의 집에 집을 나서는 여성이기도 한데, 노라가 아버지의 캐스팅 제의를 거부했다가 캐스팅 제의를 받아들이는 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 그 안의 여정 속에서 이 가족이라든가, 사실은 이제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부분들, 뭐 그것이 아주 강조되고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요소들이죠. 그리고 예술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 사람의 심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상처를 갖다가 서로 보듬어 주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이런 거거든요. 같은 그런 괴로운 시간을 겪었는데 왜 이렇게 넌 멀쩡하니라고 이제 동생한테 얘기하는데, 동생은 나도 멀쩡하지 않았는데 나한테는 언니가 있었어, 이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인데, 언니가 아무도 돌볼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온전히 사실 뭐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군가를 보듬고 살아가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서로 보듬어가는 거라는 거죠. 센티멘탈 밸류가 주는 감동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 서로 보듬을 수 있는 관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타일적으로도 상당히 이 영화는 시퀀스와 시퀀스 사이에 상당히 암전이 조금씩 긴 편입니다. 호흡이 툭툭 이게 뭔가 뚝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각 장면들이 일종의 동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그것들이 전체로 묶어놓고 보면 이것들이 서로 이제 시줄과 날줄로 엮여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장르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될 영화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되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영화는 오히려 고요한 영화들은 극장에서 보지 않으면 못 봅니다. 일상적인 영화들의 그런 그 대사 하나하나 촉각, 그 다음에 배우들의 표현, 이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집중력 있게 구성하고 바라보지 않으면, 응시하지 않으면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센티멘탈 밸류는 이제 그런 대표적인 멜로드라마죠. 근데 다행히 이 영화는 이렇게 막 차갑거나 뭐 이런 영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는 상당히 서로 거부하고 부담스러운 불편함이 있지만, 그 안에 또 따뜻한 인간으로서의 온기가, 가족으로서의 온기 같은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온기가 모여서 영화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그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제 그런 좀 부담스러운 갈등에서 조금 벗어나고 조금은 더 한 단계 나아진 관계, 영화 시작할 때점을 생각해 보면 이들의 좀 서늘했던 관계들이 조금은 가까워지고, 그에 따라서 이들의 영혼도 조금씩은 구제되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뭐 그런 영화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감독의 전작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사랑에 대한 어떤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센티멘탈 밸류는 말 그대로 집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집에 대한 일종의 그 갈라짐. 그러니까 영화가 시작하면 나레이션에서 이 집이 오래되면서 이제 집이 갈라진 뭐 이렇게 균열이 생겼다는 가정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균열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가정에게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 균열을 극복해 나가고, 그것들을 이제 서서히 좁혀 나가고, 그리고 그 균열이라든가 그런 갈등 자체를 좀 이해하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또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완벽한 이상적인
가족을 흔히 꿈꾸지만 인간의 삶이란 그렇지만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설명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뭐 범죄 이런 거 등장하진 않으니까 어쨌든 조금 더 응시하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어려운 영화는 아닙니다. 스타일이 이렇게 막 복잡하게 막 머리를 아프게 하는 영화는 아닌데 뭐 가끔씩 불쑥 들어가는 이제 나레이션하고 이제 과거로 그 쪽에 회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뭐 조금만 캐치를 하시면 나름 생각해볼 만한 구석이 많은 뭐 그런 영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론가들이 많이 좋아하겠죠. 예. 자, 어쨌든 뭐 제가 완전히 제가 이런 취향은 아닙니다. 막 이렇게 막 심각하고 막 그런 영화들보다는 좀 아시안 영화들 정서적으로 그런 쪽을 좋아하는 편인데 이 영화는 그래도 전작의 이 요아킨 감독의 전작보다는 제가 사랑을 별로 못 해봤어요. 그래서 잘 이해가 그래도 막 그냥 보긴 잘 봤는데 그래도 좀 빨리 휘발되었다. 제 기억 속에는 휘발되었다면 이 영화는 더 많은 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센티멘탈 블루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센티멘탈 블루는 감정적인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 영화적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소마시레마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